달빛 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선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25 해가 되던 해의 일입니다. 전라도 남녀 깊은 산골에 자리한 연매현이라는 고을에서는 아직 백성들이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봄이면 매화가 피어나고 가을이면 황금빛 벼이삭이 물결치는 아름다운 고장이었지요. 하지만 그해 봄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산바람이 골짜기를 훑고 지나갈 때마다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까마귀 떼가 유난히 많이 날아들었고 밤이면 개들이 이유 없이 짖어댔지요. 이 늙은이가 평생을 살아오며 느껴보니 큰 난리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소.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에서 노인들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저 늙은이들의 기우라며 웃어 넘겼지요. 봄볕은 따사로웠고 들판은 푸르렀으니 누가 전란을 걱정하겠습니까? 그 고을에는 최풍원이라는 이상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풍원은 떠돌이 상민으로 어려서부터 부모 없이 자란 고아였지요. 가난에 찌들어 늘 해진 도포를 걸치고 다녔으며 상투는 언제나 풀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나근술이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터를 어슬렁거리며 술에 절어 지냈습니다. 저 거렁뱅이 또 취했구먼. 풍원이 저러고도 어찌 목숨을 부지하는지 기이한 일이오. 사람들은 풍원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지요. 풍헌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릴 때조차 그의 눈동자만큼은 기이하게 맑고 깊었습니다. 마치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때로는 아득히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그 눈빛은 보는 이로 하여금 섬뜩함을 느끼게 했지요. 고을에는 은밀한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풍헌은 남모르게 아피를 본다더라. 저 사내가 중얼거리는 말을 들어보면 묘하게도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주정뱅이의 헛소리라 여기며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연매현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은 윤경원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윤경원은 대대로 이어온 가문의 명성과 넓은 전답, 그리고 한양에까지 이름이 알려진 재산을 모두 지닌 인물이었지요. 고을 사람들은 윤영감댁을 부러워하며 우러러 보았습니다. 윤경원에게는 장남 윤대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은 부친과는 달리 매우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성품이었습니다. 한양에서 학문을 닦고 돌아온 윤대수는 미신이나 괴이한 이야기를 몹시 경멸했지요. 아버님, 어찌 거렁뱅이의 헛소리를 귀담아 듣으십니까? 저런 자들은 그저 양반의 재물을 탐낼 뿐입니다. 윤씨 부인 또한 풍헌을 불길한 존재라 여겨 집안에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풍헌의 진가를 어렴풋이 아는 이가 한 명 있었으니 바로 촐로 박노인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젊은 시절 기이한 일을 많이 겪은 인물로 풍헌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지요.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소문도 떠돌았습니다. 풍헌이 밤마다 뒷산 매산에 올라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다더라. 매산의 홀령과 대화를 나눈다는 게 아니겠소. 봄이 깊어갈수록 풍헌의 행동은 점점 더 기이해졌습니다. 여느 때처럼 장터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던 풍헌은 문득 마을 뒷산인 매산을 향해 걸어가곤 했지요. 그리고는 바람을 향해 묘한 말들을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곧 오시겠지요. 붉은 파도가 육지를 삼킬 것이니 해가 검어지는 날 모든 것이 불타오를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윤경원은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풍원의 이런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풍원은 매산 중턱에 홀로 서서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리고 있었지요. 그의 눈빛은 술에 취한 것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에 홀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해가 검어지면 붉은 파도가 육지를 삼킬 것이로다. 윤경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지요. 하지만 윤경원은 애써 그 기분을 떨쳐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윤경원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붉은 안개가 고을 전체를 뒤덮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꿈이었지요. 그로부터 며칠 뒤 윤경원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새벽녘 윤경원은 홀로 풍원이 머무는 허름한 움막을 찾아갔습니다. 풍원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문을 열어주었지요. 윤도령께서 오실 줄 알았습니다. 풍원의 눈빛은 놀라울 만큼 맑았습니다. 술 냄새도 나지 않았지요. 윤경원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가 본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내 집안의 운명이 어찌 될 것인지 말해주시오. 풍원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참으로 목숨을 구하고자 하거든 가진 것을 모두 나에게 넘기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윤경원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전 재산을 넘기라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지만 풍원의 눈을 들여다보는 순간 윤경원은 이상한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젊은 시절 죽을 고비에서 본 그 붉은 안개의 기운이 지금 풍원의 눈에서 똑같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알겠소. 그대를 믿겠소. 며칠 뒤 윤경원은 모든 전담 문서와 재물을 풍원에게 넘겼습니다.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버님께서 미치셨습니다. 윤대수가 소리쳤고 윤씨 부인은 기절할 지경이었지요. 하지만 윤경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고 올해는 충격적인 소문이 퍼졌습니다. 윤 영감댁이 거렁뱅이 풍원에게 전 재산을 넘겼다더라. 그 많던 전답과 재물을 모두 주정뱅이에게 주다니 제정신이 아니시구먼. 사람들은 윤경원을 미친 양반이라 수군거렸고 윤씨 집안 식구들은 밖에 나다니기조차 부끄러워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풍원은 받은 재산으로 전답을 샀거나 곡식을 쌓아두는 대신 매일같이 장터에서 술만 사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독에 빠져 지내며 돈을 물쓰듯 쓰는 모습에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지요. 저것 보시오. 결국 풍원이 윤 영감을 속인 게 아니오? 양반의 재물로 실컷 술이나 처먹으려 했던 거지. 윤대수는 분노에 떨며 부친을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이제라도 재산을 돌려받으십시오. 저 사기꾼 놈을 관하에 고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윤경원은 고요히 눈을 감은 채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뜻이 있는 법이다. 기다려 보거라. 윤씨 부인은 매일 울며 한숨만 내쉬었고 집안 식구들은 윤경원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열흘쯤 지났을 무렵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풍헌이 중병에 걸렸다더라. 풍헌의 병세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의 움막을 찾아가 보니 풍헌은 누런 얼굴로 누워 신음하고 있었지요. 그토록 멀쩡하던 사람이 불과 며칠 사이에 죽을 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박노인이 자청하여 풍헌의 곁에서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풍헌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열에 들떠 헛소리를 중얼거리기 시작했지요. 매산의 홀령께서 부르신다. 이제 때가 되었구나. 가야 할 시간이로다. 박노인은 등불을 밝히고 풍원의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지요. 풍원의 눈동자가 갑자기 활짝 떠졌는데 그 눈은 이미 이승을 떠난 듯 흐릿하고 아득했습니다. 마치 저 먼 산 너머 어딘가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홀령께서 이르시길 붉은 무리가 바다를 건너온다 하셨다. 풍어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기 전에 산으로 가야 한다. 산으로. 박노인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풍언이 대화를 나누는 그 무언가가 정말로 존재하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새벽녘 풍언은 마지막으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윤도령을 불러주시오. 이틀 뒤 풍언은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박노인이 윤경원의 집으로 달려와 소식을 전했지요. 윤도령, 풍언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윤경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풍언의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장남 윤대수도 마지못해 부친을 따라 나섰지요. 움막에 도착하니 풍언의 시신이 누워 있었습니다. 초라한 자리에 누운 그의 얼굴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해 보였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 돌아가십시다. 저 사기꾼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습니다. 윤대수가 쓴소리를 했지만 윤경원은 풍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재산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풍헌이 술값으로 탕진해버린 것이지요. 남은 것이라곤 허름한 움막과 낡은 지게, 그리고 차가워진 시신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결국 윤영감이 사기를 당한 건 아니겠소. 평생 모은 재산을 주정뱅이에게 빼앗기다니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오. 윤씨 집안 식구들은 윤경원을 원망했고 부인은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윤경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풍언을 믿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윤경원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이 다시 윤경원을 찾아왔습니다. 윤도령, 풍언이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종이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하지만 또렷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윤도령이 상복을 갖춰 입고 내 시신을 지게 지고 매산 정상에 묻어주시오. 반드시 정상에 이르러야 하나이다. 윤경원은 유언을 읽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그리하겠소. 이 말을 들은 윤씨 집안은 또다시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버님, 어찌 양반의 몸으로 거렁뱅이 시신을 지고 산에 오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윤대수가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저 죽은 사기꾼에게 노란하실 작정이십니까? 윤씨 부인도 울며 매달렸지만 윤경원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내가 직접 풍언을 매산에 묻겠다. 마을 사람들은 윤경원을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재산을 모두 잃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거렁뱅이 시신을 지고 산을 오른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윤대수만은 부친의 곁을 떠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신다면 소자라도 모셔야겠습니다. 그렇게 부자는 풍언의 시신을 지게에 싣고 매산으로 향했습니다. 매산으로 오르는 길은 험했습니다. 윤경원이 지게를 지고 앞서 걸었고 윤대수가 뒤따랐습니다. 상복을 입은 부자의 모습은
처연해 보였지요. 한참을 오르던 윤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어찌하여 저 풍언을 그토록 믿으셨습니까? 윤경원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적 이야기를 해주마. 25해 전 나는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었다. 윤대수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길에 산적을 만났지. 칼이 내 목을 스치는 순간 나는 붉은 안개를 보았느니라. 윤경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 산적을 물리쳐 주셨다. 그분의 눈빛은 풍언의 눈빛과 똑같았느니라. 윤대수는 놀란 얼굴로 부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풍언을 믿으신 겁니까? 그렇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란다. 이 세상에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치가 있는 법이지. 부자는 말없이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 순간 윤대수는 부친을 미친 사람이 아닌 자신보다 훨씬 깊은 세상을 아는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이르렀고 두 사람은 땀을 흘리며 산허리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산허리를 막 넘어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숲속에서 낯선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경원과 윤대수는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거기 서라. 덤불 사이로 이상한 복장의 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외병들이었습니다. 윤경원과 윤대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외병들이 벌써 이 깊은 산중까지 침투해 있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외병 대장으로 보이는 자가 칼을 빼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윤경원이 지고 있는 지게와 두 사람이 입고 있는 상복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외병 대장이 부하들에게 무언가 말했고 부하들은 지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얀 천에 쌓인 시신이 보였지요. 잠시 후 외병 대장이 칼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조선말로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가거라. 죽은 자를 묻으러 가는 길이라면 우리가 막을 이유가 없다. 외병들은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조선에서도 외국에서도 죽은 이를 묻는 일만큼은 신성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윤경원과 윤대수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천천히 걸어 지나갔습니다. 외병들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윤대수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 방금 그것이. 그렇다. 외병이었다. 풍헌의 말이 맞았구나. 전란이 시작된 것이다. 두 사람은 서둘러 산을 올랐습니다. 이제 살아남으려면 정상에 도달해야 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부자는 매산 정상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윤경원은 땀을 훔치며 잠시 쉬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요. 지게가 너무 가벼웠던 것입니다. 처음 산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는 분명 무거웠는데 언제부턴가 짐이 깃털처럼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산을 오르며 몸이 익숙해진 탓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명백히 이상했습니다. 대수야, 잠깐 지게를 내려놓아 보자. 윤경원이 지게를 내려놓고 천을 풀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풍헌의 시신이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지게 바닥에는 말린 쑥 다발과 굵은 소금 주머니, 그리고 나무 부스러기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윤대수가 소리쳤습니다. 윤경원은 떨리는 손으로 그 물건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지요. 처음부터 시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풍어는 미리 준비해둔 쑥과 소금, 나무를 천으로 싸서 마치 시신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무게까지 사람의 몸과 비슷하게 맞춰서 말입니다. 풍헌이 우리를 속인 것입니까? 아니다. 이것은 속임수가 아니다. 윤경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외감이 서려 있었지요. 이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계책이었다. 윤경원은 지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풍헌이 재산을 받아 술을 마셨던 것, 갑자기 병에 걸렸던 것, 그리고 이상한 유언을 남긴 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렇구나. 풍헌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로다. 윤경원은 깨달았습니다. 풍헌이 원했던 것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시험한 것은 윤경원의 믿음이었지요. 만약 윤경원이 풍헌을 의심하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면 이 산에 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유언을 무시하고 시신을 버렸다면 지금쯤 고을에서 외병을 만났을 것입니다. 상복을 입은 채 산을 오른 것, 그것이 외병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아버님, 그렇다면 풍헌은 지금... 윤대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경원은 벌떡 일어나 정상을 향해 걸었습니다. 정상에 가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은 마지막 힘을 내어 가파른 바위길을 올랐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보였지요.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매산 정상 한가운데 커다란 바위 위에 풍헌이 서 있었습니다. 멀쩡한 모습으로 손을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도령, 늦었소이다. 풍헌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습니다. 술에 취한 흔적도 병든 기색도 전혀 없었지요. 윤경원과 윤대수는 넋을 잃고 그 자리에 선 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니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대는 분명 숨을 거두었소. 윤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풍헌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죽음을 가장한 것뿐이었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윤도령을 이 산으로 모실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풍헌은 천천히 바위에서 내려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눈을 돌려 저 아래를 보시오. 풍헌이 가리키는 쪽으로 윤경원과 윤대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 아래 연매현 마을이 보였습니다. 아니, 마을이 있던 자리가 보였습니다. 온 마을이 붉은 불길에 휩싸여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지옥이 지상에 펼쳐진 듯한 광경이었지요. 왜군이 마을을 덮친 것입니다. 연매현은 지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붉은 불길이 집집마다 번져나갔습니다. 바람을 타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산 꼭대기까지 들려오는 듯 했지요. 윤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집안 식구들이. 윤경원도 창백한 얼굴로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부인과 며느리, 그리고 어린 손자들이 저 아래 있었습니다. 만약 풍헌의 유언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들도 지금쯤 저 불길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풍헌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매산의 홀령께서 이르시길 오늘 해가 지면 왜군이 몰려올 것이라 하셨소. 그래서 윤도령만이라도 살리고자 이런 계책을 꾸민 것이요. 하지만
우리 가족들은 어찌 된 것이오? 윤경원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풍어는 빙그레 웃으며 산반대편을 가리켰습니다. 염려 마시오. 윤 도령께서 산을 오르는 동안 박노인께서 윤 씨 집안 식구들을 모두 이곳으로 피신시켰소. 두 사람이 고개를 돌리자 저 멀리 숲속에 작은 움막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부인과 가족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손을 흔들고 있었지요. 저것은 내가 미리 준비해둔 피난처요. 식량도 넉넉히 쌓아두었소. 풍어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윤경원은 풍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고맙소. 참으로 고맙소이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을 때도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을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지요. 풍어는 윤경원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련이 시작되오. 왜군들은 곧 산을 뒤지기 시작할 것이오. 무엇을 하면 되겠소? 윤경원의 물음에 풍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를 따르시오. 내가 준비한 것들이 많이 있소. 풍어는 두 사람을 이끌고 움막으로 갔습니다. 가족들과의 상봉은 눈물 겹고도 다행스러운 순간이었지요. 윤 씨 부인이 울며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영감,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풍언 나으리께서 우리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풍어는 움막 뒤편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놀라운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지요. 커다란 동굴 입구가 있었고 그 안에는 곡식 가마니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윤경원이 넘긴 재산으로 산 것이 술이 아니라 바로 이 식량이었던 것입니다. 동굴 깊숙한 곳에는 샘물이 솟아나오고 뒷길로는 더 깊은 산으로 빠져나갈 수 있소. 풍어는 또한 산길 곳곳에 함정과 위장막을 설치해 두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매사는 이제 윤 씨 집안의 보금자리요. 전란이 끝날 때까지 이곳에서 버티시오. 윤경원은 풍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인들이 산으로 도망쳤다. 찾아내라. 외병들의 고함 소리가 산 아래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풍어는 침착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이 산은 내가 손바닥 보듯 알고 있소. 풍어는 윤 씨 가족을 동굴 깊숙한 곳으로 숨기고 산길 입구마다 설치해둔 돌덫을 작동시켰습니다. 첫 번째 외병 무리가 산길을 오르다가 풍언이 설치한 돌덫에 걸려 큰 바위에 깔렸습니다. 비명 소리가 산을 울렸지요. 두 번째 무리는 위장된 숲길로 들어섰다가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풍헌이 일부러 나무들을 엮어 미로처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며칠 동안 외병들은 매산을 수색했지만 한 명도 정상까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외병 대장이 직접 부하들을 이끌고 산을 올랐습니다. 풍헌은 윤경원과 윤대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를 쓸 때가 되었소. 풍헌은 산 정상의 큰 바위들을 밧줄로 묶어 놓았던 것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외병들이 지나가는 순간 바위들을 굴려내렸지요. 우르르 쾅! 거대한 바위들이 산사태처럼 쏟아져 내렸고 외병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그날 이후 외병들은 매산을 귀신이 사는 산이라 여기며 더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다. 윤 씨 가족은 살아남았습니다. 외병들이 물러간 뒤 어느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윤경원은 동굴 입구에서 풍헌과 마주 앉았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지요. 풍헌 선생, 이제 모든 것을 말해주시오.
어찌 이 모든 일을 미리 알 수 있었소? 풍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내가 이 매산에 처음 올랐을 때의 일이오. 풍헌의 눈빛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소. 아니, 꿈이라기보다는 계시였지요. 매산의 홀령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소. 무슨 말씀을 하셨소? 이르시길 10년 뒤 큰 전란이 일어날 것이며 그때 한 양반 집안을 구하라 하셨소. 그 집안에서 훗날 나라를 구할 인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이오. 윤경원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10년 동안 이 산을 준비했소. 샘물 위치를 찾고 동굴을 파고 비상식량을 쌓을 장소를 마련했지요. 그리고 마을에 내려가 거렁뱅이 행세를 하며 윤도령을 지켜보았소. 나를 지켜보았다고? 그렇소. 홀령께서 말씀하신 그 양반이 윤도령임을 확신했기 때문이요. 풍헌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구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소. 윤도령이 진정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마음을 가져야만 했지요. 그래서 재산을 요구했고 죽음을 가장했으며 기이한 유언을 남긴 것이요. 모든 것이 나를 시험하기 위함이었구려. 그렇소. 믿음이 없었다면 윤도령은 이 산에 오르지 않았을 것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전란의 기운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고 왜군들은 점차 남쪽으로 물러갔습니다. 풍헌의 안내로 윤씨 가족은 매산에서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동굴의 곡식과 샘물, 그리고 산에서 캐는 나물과 약초로 끼니를 이었지요. 어느 날 아침 풍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려가도 되겠소. 고을의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소. 윤씨 가족은 산을 내려갔습니다. 연매현은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마을은 불타버린 집터만 남아 있었지요. 윤경원의 저택도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전담 문서도 재물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윤경원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은 다시 모을 수 있소. 하지만 목숨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지요. 윤대수가 풍헌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했습니다. 선생님, 이 어리석은 자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선생님을 사기꾼이라 의심하고 모욕했습니다. 풍헌은 윤대수를 일으켜 세우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는 잘못한 것이 없소.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니까. 박노인도 무사히 살아남아 윤씨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피신처를 알려주어 많은 이들을 구했지요. 윤씨 가족은 다시 가난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평온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윤씨 가족은 조금씩 생활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비록 예전만큼 부유하지는 못했지만 가족이 모두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었지요. 어느 봄날 풍헌이 윤경원을 찾아왔습니다. 윤도령, 이제 나는 떠나려 하오. 어디로 가시려는 것이오? 풍헌은 매산을 가리켰습니다. 내 소임은 다 했소. 이제 홀령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하오. 윤경원은 풍헌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풍헌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이 전부는 아니오.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있는 길을 믿는 법, 그대는 이미 배웠소. 그날 이후 풍헌은 다시는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훗날 윤대수의 아들이 장성하여 과거에 급제했고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매산 홀령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매산의 바람이 불면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속삭입니다. 거렁뱅이 풍언이 우리를 지켰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마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다 보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윤경원이 재산을 잃고도 끝까지 풍언을 믿었기에 그의 가족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보이지 않는 길을 만난다면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걸어가 보십시오. 그 길 끝에는 분명 구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